수리 영역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응용 수리 뭐 이런 형태 문제인데요. 자, 최근에 이제 응용 수리라고 통칭되었던 그런 이제 방정식을 포함한 그런 수리 문제 영역에서 어떠한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냐면은 단순한 방정식을 푸는 또는 뭐 부등식을 푸는 그런 문제 또는 이제 전형적인 중학교 수준의 그런 이제 방정식 문제들에서 탈피해 가지고요. 이렇게 어떤 긴 문제, 조건을 주고 어떤 판단을 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의사결정형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 의사결정형 문제들은 피셋, 어, 행정고시 1차 시험이죠. 이제 피셋에서 이제 상황 판단 영역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 상황 판단이라는 거 안에 이제 이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에 적합한 해답을 찾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의사결정의 맥락에서 본다면은요, 의사결정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제약된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의사결정이죠. 그러면은 상황 판단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제약이 무엇이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를 판단해라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기존의 방정식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 식을 만들기 위한 어떤 조건을 주어졌다라면은 의사결정형 문제에서는요 이러한 조건들이 어떤 이제 제약 조건의 형태로 나와요. NCS의 표현을 빌자라면은 이건 이제 자원 관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NCS 유형의 문제들하고 이제 상황 판단, 의사결정 요 문제들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인적 자원이 됐든 뭐 시간이 됐든 아니면 물적 자원이 됐든 이러한 자원 제약하에서 최대한 이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 최대 효과를 낼 것인가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늘 강조하듯이 이런 문제들은 결국 독해 영역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독해를 통해서 이 문제의 조건과 제약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문제의 포인트다라는 거죠. 자, 문제를 읽어보면요. S중공업 6척의 선박 건조를 수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약 조건이 나오는데요. 오늘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고, 자, 이것은 시간 제약이죠. 그 다음에 하루 최대 투입 가능 근로자 수는 1000명이다. 그래서 인적 자원 제약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90일 이내와 1000명이라는 두 가지 제약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상황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조합을 찾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저기 이제 조건에 단 작업은 오늘부터 개시되며 각 근로자는 자신이 투입된 선박의 건조가 끝나야만 다른 선박의 건조에 투입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이 얘기는 이런 의미죠. 일정에 따라서 선박 건조가 이렇게 중첩될 수가 있겠죠. 중첩될 수가 있겠는데 여기 첫 번째 투입된 사람들은 자기 일이 끝나기 전에는 이 두 번째 작업에 투입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해석한다라면 광의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라면은 두 개의 작업이 됐든 세 개의 작업이 됐든 동시에 진행될지라 할지라도 이 중첩 구간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근로자 수는 어쨌거나 몇 명이다. 1000명을 넘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조건을 이제 파악하고 나서 문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공정표에 보면요. 여기에 수주한 이제 여섯 척의 선박을 건조를 수주했어요. 그럴 때 얘들을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6척 선박 건조를 수주했지만 이것을 그냥 모두 다 지금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이 두 가지 조건에 따른 건데요. 일단 일자 조건이라는 것은 뭐 중첩 가능한 다른 조건들을 이제 먼저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된 것은 일일 필요 근로자 수예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A, B, C 세 개를 보면요. A, B, C 세 개에 모두 필요한 근로자 수가 1000명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A, B, C 세 개는 동시에 진행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1000명이 안에서 해결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 D, F에 보게 되면요. D, E, F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이 세 개가 동시에 진행될 수 없을 뿐더러 또는 두 개도 동시에 진행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이 D, E하고 F죠. D, E하고 F인데, D 또는 E, F, 얘들이 동시에, 즉 D와 F가 동시에 갈 수가 없고요. E와 F가 동시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중에 셋 중에서 동시에 갈 수 있는 경우는 D하고 E 뿐이에요. D하고 E. 그렇죠?
1000명이니까 나머지는 1000명이 넘으니까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ABC는 어차피 우리가 총 90일이죠. 90일이면은 ABC는 어쨌거나 30일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럼 남은 60일 안에 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60일이라는 제약 조건을 따져보게 되면은 아까 판단했던 이 인적 조건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즉 A, B, C는 동일하게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D하고 E를 선택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F만 건조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지겠죠. 자, 그럼 이익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기 수주 금액에다가 이익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225, 그 다음에 400억,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 B, C, D, E를 만들 때 얻는 이익, A, B, C하고 F를 만들 때 얻는 이익,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A, B, C, D, E 이것을 건조할 때 얻는 이익이 2250억 원으로서 가장 크다 이거죠.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더 크기 때문에 답은 4번이다. 뭐 이렇게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언뜻 보면은 좀 복잡해 보일지라도 한번 잘 조건만 잘 파악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시차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심심치 않게 나와요. 뭐 대기업 인적성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 쪽에서 나오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두면은 뭐 이 문제는 쉬우니까 그 정리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차라는 것은 뭐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상대 속도 개념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한국하고 괌 요걸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자, 한국이 있고요. 한국이 있고 그 다음에 괌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하고 괌 사이에는 시차가 1시간 난다라고 하는데 이거예요. 한국이 9시면요. 괌은 이제 10시가 돼요. 괌은 10시가 됩니다. 그러면 9시와 10시에서 시차가 빠르다, 느리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 3번 의미죠. A가 B보다 1시간 빠르다라는 것은 A가 오전 5시일 때 B가 오전 4시임을 의미한다. 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일단은 시차는 우리가 괌이 한국보다 1시간 빠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뭐가 있냐면 이제 비행 시간이 있죠. 이동 시간이 있습니다. 꼭 비행 시간이 아닐지라도 이동 시간이 포함돼서 표시가 된단 말이죠. 이 표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 자, 요거를 이제 괌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거예요. 한국에서 괌까지 가는데요. 평균적으로 비행기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자,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 한국에서 9시에 출발한 비행기는 4시간 후에 괌에 도착해요. 그럼 한국 시간으로는 몇 시가 되죠? 13시가 되는 건데 괌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시에 비행기가 출발한 거죠? 10시에 출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괌에는 비행기가 14시, 오후 2시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출발 시각과 도착 시각이 현지 시각으로 표현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9시하고 14시 이렇게 표현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둘의 시간 차는 총 얼마가 나냐면 5시간이 나요. 5시간. 자, 근데 반대를 볼게요. 이제 괌에서 9시에 출발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한국은 그럼 몇 시가 되죠? 괌이 1시간 빠르니까 그때 한국 시간은 8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행기가 어떻게 됩니까? 4시간 똑같이 가지요. 4시간. 그러면 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이 비행기는 몇 시에 도착합니까? 13시에 도착을 하게 되죠. 13시.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몇 시에 출발한 비행기예요? 8시에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12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또 이 표현대로, 표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요. 9시에 출발한 비행기가 한국에는 12시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시간은 3시간이 걸려요. 시간차는 3시간이 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무엇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시차라는 건데요. 시차는 가고 오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서로 상쇄되게 마련이죠. 가고 오는 동안에. 즉, 갈 때는 이만큼 빨라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올 때는 그만큼 느려지기 때문에 이것은 상쇄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시간차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비행시간이에요. 비행시간. 즉, 요 두 개를 합한 것이 바로 왕복 비행시간이 되는 겁니다. 시간차가 얼마가 됐든 이 현지 시간으로 표현된 그 시각의 차이, 요것의 합은, 요 시간 차이의 합은 왕복 비행시간이다. 그러면은 왕복 비행시간이 8시간이니까 한 편으로 가는 편도 비행시간은 몇 시간이 되겠어요? 4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4시간하고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메커니즘만 이해하면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다시 보게 되면 A에서 B죠. A에서 B로 간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총 시간차가
4시간 났단 말이죠. 4시간. 시간차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비행기 시간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4시간 차이가 나요. 자, 두 번째, B에서 A로 간 거죠. B에서 A로 간 것은 6시, 저녁 오후 6시에 출발했는데 그 다음날 6시, 오전 6시에 출발했어요. 그러면은 몇 시간? 12시간이 걸린 거예요. 시차는 상쇄되니까 이 두 시차의 합인 16시간이 뭐라고? 왕복 비행시간. 그러면은 편도 비행시간은 몇 시간이 되죠? 8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한국에서 출발했죠. 한국에서 출발한 시간이면 9시에 출발했을 때 그럼 한국 시간으로는 몇 시죠? 한국 시간으로는 17시에 도착을 하는 거죠. 즉 한국 시간 17시와 도착지에 A의 한국이 아니고 A의 시간 17시하고 B의 도착 시간 13시는 어떻게 돼요? 같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시간이 어떻게 돼요? A가 시간이 더 빠른 게 되겠죠? 얼만큼 빠릅니까? 4시간 빠른 게 됩니다. 4시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가 B보다 4시간 빠르고 그 다음에 비행시간은 8시간이다. 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시차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료 해석 문제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인데요. 다음은 통근 소요 시간에 따른 지역별 통근자 분포 나타낸 자료다. 했죠? 단위 보니까 퍼센트죠. 퍼센트 자료면 전체 숫자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나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여기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엇이다? 일단은 비율 자료 그대로 보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구간을 나눠놨죠. 구간을 나눠놓고 각각 구간에 해당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표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각 지역 통근자는 뭐 거주자를 말한다라는 거고. 자, 요거 각 구간별 통근자 수는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규 분포는 뭐죠? 요거죠. 요런 정규 분포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요. 여기죠, 여기. 즉 평균 값하고 중앙 값하고 최빈 값하고 같다. 예를 들어서 30분 미만 구간이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0부터 뭐 29.9999 뭐니까 그냥 대략 30분 칩시다. 그러면 요 30분 사이에 정확하게 가운데 값, 중앙 값인 15분 이것이 바로 뭐라고? 평균 값이다 라는 의미예요. 즉 30분 미만인 사람들의 평균 통근 소요 시간은 15분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것이 이제 나오겠죠. 자, 자료에서 보기는 여러분 뭐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에 나와 있고요. 책이 없는 분들은 이제 그 해당 문제만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보기는 이제 그것을 보시도록 하고요. 저거는 여기서 이제 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보시면 통근 시간이 1시간 미만인 통근자 수는 조사 지역 전체 통근자 수의 70% 이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통근자 수가 얼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뭐죠? 알 수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표의 구성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A 지역이 됐든 B 지역이 됐든 모든 지역에 있어서 1시간 미만 통근자 수 비율이 무엇을 넘어버린다? 70%를 넘어버린다라는 거죠. 즉, 단 한 개도 빠짐없이 모든 지역에서 70% 이상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전체도 70% 이상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자, 만약 D지역이 뭐 이렇다고 칩시다. 전체 60%가 나왔어요. 60%. 자, 이렇게 됐다면 우리는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가중평균 개념이 들어가게 되죠. 만약 이런 겁니다. D 지역의 통근자 수의 합이 다른 모든 지역 합한 것보다 뭐 10배 정도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지역의 평균 통근 시간을 계산할 때 D 지역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다른 지역이 어느 정도 어떤 숫자가 나오든지 거의 60% 금방 60% 조금 넘는 수준에서 평균 통근 시간이 결정될 거예요. 통근자 수가 결정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 이 보기 같은 경우는 여기 전체 모든 구간의 통근자 수가 70% 이상 1시간 미만인 사람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2번 보면 B지역 통근자의 평균 통근 소요 시간보다 이 지역 평균 통근 소요 시간이 더 짧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 요걸 가지고 여러분 판단해 보라는 거죠. 자, B지역 보게 되면요. 이래서 30% 미만이라는 것은
30% 미만의 근로자가 통근자가 70%인데 이들의 평균 시간은 15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0분에서 60분 사이에는 24%인데 이들의 평균 시간은 45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쭉쭉쭉 구할 수가 있고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죠. 76.9%고 이들은 15분이고 그 다음에 또 19.1%인가요? 19.1%인데 이들은 45분이고 그래서 쭉쭉쭉 이렇게 계산을 해보라는 의미입니다. 뭐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는 않고 이제 계산하는 값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언뜻 보게 되면은 이제 그 B하고 E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쪽이 더 크니까 할 수 뭐 E가 더 크겠다. 사실 이제 요거는 찍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문제를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여기 정규분포의 평균의 의미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계산하게 되면은요, B는 이제 평균 한 26분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E는 한 23분 정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B의 그 값이 더 크게 되죠. 그래서 이제 B의 값이 더 크게 되니까 이제 요거 맞는 거고요. 자, 보기 3번을 보게 되면 이제 3번하고 4번하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는데 4번을 먼저 보시게 되면 통근 소요 시간이 30분 이상인 이쪽이죠. 이쪽의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꾸로 뭐죠? 이쪽의 비율이 가장 낮은 거를 찾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표에서 간단하게 A 찾을 수 있는 거고요. 3번이 이제 한번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죠. 통근 소요 시간이 30분 이상인 통근자 수 대비, 즉 전체에서 요것들을 뺀 숫자, 그거 대비 30분 이상 60분 미만 요거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1에서 요거를 뺀 거분에 요거를 이제 비교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요 뒤에 표를 보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30분 이상은 이제 아까 1에서 뺀 걸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2가 가장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5번 보시게 되면요. C 지역 근로자 수, 통근자 수가 B 지역 통근자 수 1.5배일 때 1시간 미만 통근자 수는 어디가 더 많니?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C하고 B, C를 두 개 비교하는 건데요. B하고 C를 비교할 때 B는 전체 1시간 미만 통근자 수가 94%에 해당하고요. C는 이게 얼마죠? 7% 정도 나오나요? 77.2 정도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만약 이게 두가 같다라면 이제 당연히 B가 나올 텐데 인구 비율을 주어졌죠. 1대 1.5배다. C가 1.5배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2대 3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곱한 값을 비교해 보면은 뭐 간단하게 그러니까 C가 더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B가 더 많다는 보기 5번이 틀린 게 됐습니다. 그래서 6번은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이제 방송산업 실태조사 자료 일부다. 이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자, 표 2를 보니까 이제 방송 매체별 방송사업 매출 추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시게 되면 단위가 10억 원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구분을 보게 되니까 방송사업자 총 매출액이 나온 거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종합유선방송 매출액이라는 게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은 이제 뒤에 이제 표가 좀 있겠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잘린 거고요. 잘린 거고. 자, 여기 있는 자료만 보게 된다면 이제 시계열로는 이렇게 나오니까 전체 추세 증가하고 있구나. 뭐 여기도 추세 증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전년 대비 증가율이다라는 것.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9.6% 증가한 것은 요거와 여기서 여기가 이만큼 9.6%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의미만 파악하면 되고요. 자, 문제에서 묻든지 묻지 않든지 요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죠? 2011년의 매출은 전년 대비 2010년 대비 15.7% 증가한 거다. 따라서 우리는 역산하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2010년도 매출도 알 수가 있죠. 그런 것까지는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종합유선방송 매출액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전년 대비 증가율까지는 똑같고. 자,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성장 기여율하고 A분의 B 뭐 이게 나왔는데, A분의 B는 뭐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방송사업자 매출액 중에서 유선방송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래서 그냥 해당되는 비율을 알아낸 거고. 성장 기여율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여기 밑에 시계 보게 되면,
전체 매출 증가액분의 특정 부분 매출 증가액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뭐 요걸 보시면 여기 있으니까 이거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2012년에서 2013년에 얼마만큼 증가했겠죠. 이것분의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도 2012년에서 2013년으로 얼마만큼 증가했니? 이 비율을 구했더니 20.2%다. 이런 것을 바로 성장 기여율이 말하는구나. 여기까지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결과적으로 물어보겠지만 뭐 지금 미리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 2를 보시게 되면 종합유선방송의 부문별 매출액 추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종합유선방송의 분별 매출액 추이를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여기 요 매출액 합계가 어떻게 돼요? 요 숫자를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 숫자는 바로 앞에 있는 표에서 어떤 겁니까? 요거를 얘기합니다. 그럼 표 2는 무엇이다? 이 종합유선 방송 매출액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해한 표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종합유선 방송 매출액은 방송사업하고 기타 사업은 아니는데 각각은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뭐 전체적인 추세는 뭐 많으니까 뭐 크게 뭐 전체적으로 좀 뭐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네. 뭐 이 정도 파악하고 문제로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요. 2012년 이후다라고 나왔 2012년과 2013년 뭐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방송사업자 전체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의 성장 기여율, 바로 이것을 구해보라는 뜻이죠. 이것을 구해보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뭐 사실은 뭐 지속적까지는 나올 것도 없죠. 요거 한 개만 딱 나오게 되면, 뭐 간단히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요 식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차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차를 구해보게 되면요. 방송사업자 전체 총 매출액은 195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유선방송 매출액은 어떻게 되죠? 매출액은 이게 차이가 증가 348, 요 정도 나와요. 348. 자, 문제 맥락은 사실은 뭐 이거죠. 이거에 요 사이에 있느냐라는 거죠. 0.063하고 0.202, 요 사이에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얘가 0.063보다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특별히 계산하지 않아도 바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요건데, 요거를 비교하려고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산하고자 달려들게 되면은요, 어, 결과적으로 이제 그 시간 낭비할 우려가 있겠죠. 시간 낭비할 우려. 왜냐면은, 항상 제가 이것을 얘기합니다. 계산이냐, 비교냐, 요 판단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죠. 계산할 거면 계산해야 되지만은, 계산 안 하고 단순히 비교하는 거라면은, 계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게 가장 좋다. 물론 이제 최근에 뭐 현대차 뭐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워낙 지저분하게 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계산하는 영역이 좀 많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숫자를 가지고 놀아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많이 얘기하냐면요. 나에게 익숙한 숫자로 변환시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얘는 대략 0.202지만은요. 그냥 대략 0.2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0.2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2000분의 4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1954분의 348하고 2000분의 400을 비교하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분모는 거의 큰 차이가 없죠. 거의 비슷한데 분모는 차이가 많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관계거든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요. 그 값이 얼마냐라고 물은 게 아니죠. 성장 기여율이 증가하고 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 숫자하고 이 두 숫자의 대소 비교만 할 줄 알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뭘로 봐도 얘는 이 숫자는 0.202보다 조금 작은 숫자예요. 이 작은 숫자보다 더 작다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성장 기여율은 20.2%보다 작게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숫자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2번은 뭐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겠죠. 종합유선 방송 부분 중 종합유선 방송 부분 요 표죠. 여기서 2012년에 전년 대비 여기죠. 매출액 증가율이죠. 증가율이 가장 큰 것은 기타 방송 사업. 기타 방송 사업 요거죠. 여기서 이만큼 증가했는데요. 사실 증가율이 가장 큰 건 어디죠? 여기 기타죠, 기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뭐 쉽게 풀 수 있고요. 자, 3번도 간단하게 우리가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매출액이 연속 하락한 건 시설 설치 매출액 요거가 있고요. 자, 4번 보시게 되면 2013년 방송사업자 매출액에 대한 성장 기여율은 단말기가
홈쇼핑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그럼 2013년 성장 기여율이니까 2012년에서 2013년입니다. 자, 방송사업자 매출액에 대한 성장 기여율이기 때문에 분모가 똑같아요. 분모가 똑같고 성장 기여율 공식에서는 매출액 증가액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은 홈쇼핑하고 뭐하고 홈쇼핑하고 단말기하고 뭐만 비교하면 돼요. 숫자 크기만 비교하면 되겠죠. 숫자 크기. 얼마만큼 증가한 매출액 증가액 크기를 비교하게 되면 단말액이 더 크죠. 단말액 증가가 여기서 이제 56인가요? 56 정도 되고 여기는 40이니까 이쪽이 더 크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맞고요. 자, 5번 보시게 되면 3년 동안 2011에서 2013년 동안이죠. 방송사업자 매출액 중 종합유선방송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요거죠, 요거. 요 새 년도에서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산해봐라 라는 얘기죠. 계산해봐라. 22298분의 3159예요. 자, 요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요, 계산하는 게 맞아요. 이것은 계산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13.8하고 14.5 사이에 이 숫자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계산하는 게 맞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한번, 근사치 계산을 가지고 한번 해본다라면은, 만약 이제 여기가 이제 조금 더 숫자가 크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요거 떠나가지고, 자, 이 문제는 계산하는 게 맞지만, 요거 떠나가지고 이 숫자가 어느 정도 크기인가를 한번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간단하게 하면 2, 3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 1, 6, 31.6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조금 반올림 한다. 라 그러면 32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 숫자하고 봤었을 때 요게 더 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죠. 그죠? 요거하고 이 두 수를 비교했을 때는 왜냐하면은 얘는 22298에서 22300 이렇게 하는 거는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증가율 자체가 분자가 더 커요. 그래서 이 숫자가 더 큽니다. 그럼 이 숫자의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인가 파악을 하게 되면은 얘는 그 숫자보다 더 작은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적용을 해본다면 배운 거를 적용해 본다면 분자 분모에 대해서 동일한 비율로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죠. 그러면 저 같으면은 이제 뭐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분모를 움직이는 게 그냥 조금 편하니까 분모를 대략 200 정도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는요. 분모를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줄인 거죠. 10% 조금 안 되게? 10% 안 되게 9% 정도 뭐 줄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거의 이것도 분자도 어떻게 돼요? 거의 9% 정도 줄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뭐 29점 얼마 이렇게 되겠죠? 29점 얼마. 그러니까는 이것은 뭐 대략 뭐 14.5% 근방이구나. 이렇게 이제 숫자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숫자 자체를 우리가 자꾸 계산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한테 편한 숫자로 바꿔가지고 대략 이 숫자 근방이구나를 파악하는 그러한 연습 같이 해보시라라는 얘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얘하고 간격이 어떻게 돼요? 간격이 오차 범위가 작죠? 간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요 정도 맞춰놓고 좀 계산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답은 2번이었다라는 거고요. 자, 9번 보시겠습니다. 9번. 자, 다음은 2013년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관련 자료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그래서 현황 나타냈고죠. 실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실제로 친환경 농산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뭐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계열 자료가 나와 있고 농가수, 경지 면적, 생산량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네요.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일단 요거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프 연도별 친환경 농산물 인증 세부 내역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즉 친환경 농산물은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각각의 비율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뭐에 대한 세부 내역인가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뭐 농가 수가 그렇다라는 건지 면적이 그렇다라는 건지 생산량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밀하게는요. 여기에 뭐가 들어나가면 이제 생산액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를 사실은 이제
제 의도는 뭐였냐면은 이거였습니다. 이게 아니고, 안 나와 있구나, 참. 의도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보기에 보게 되면은요, 생산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거는 뭐냐? 저농약이다. 즉, 전체 생산량만 주어졌을 때, 전체 생산량이 주어졌을 때, 개별 생산량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요 비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이제 서로 연결시키는 고리를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의도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좀 친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요것을 활용하는 보기들이 다 이제 생산량이죠, 참. 생산량과 관련된 보기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의 맥락 속에서 본다라면은 이제 크게 어려움 없이 이것들을 좀 파악을 해주는 게 정상이긴 한데요. 가끔 이제 너무 꼼꼼하게 보는 학생들이 있죠. 너무 꼼꼼하게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어떻게 이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의도는 그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일단은 그러한 맥락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기, 이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이것도 이제 보게 되면은 2009년 이후에 생산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친환경 농산물 유형은 저농약 생산물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생산량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것들은 이제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냐면요. 일단 생산량 자체는 어떻게 돼요? 생산량 자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2009년 이후로 생산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은 결국은 이제 2013년 현재는 언제냐라고 물어보겠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개별적으로 봐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이 전체적인 흐름, 생산량 굉장히 크게 증가했죠. 그 다음에 이 전농약 생산물은 생산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숫자의 맥락만 보게 되면은 이 전농약 생산물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판단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였죠? 이렇게 하는 거였죠. 예를 들어서 2009년이라면 2358 곱하기 58.1%니까 요것을 계산하면 전농약은 뭐 1367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무농약은 요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뭐 879 이 정도 나오거든요. 뭐 6위는 워낙 숫자가 작으니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되고요. 자, 근데 2013년 오게 되면은요. 전체 생산량이 1181로 줄어들어 버리죠. 이 중에서 31.4%라는 것은 이제 370 정도 되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무농약이다라는 것은 이게 증가해 버렸죠. 오히려 비율이. 물론 전체 생산량이 거의 절반 밑으로 감소해 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 증가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감소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693 정도 값이 나옵니다. 즉, 2009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은 저농약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산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숫자의 흐름을 가지고 판단한다라면 생산량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비율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그러한 저농약 생산물의 생산량이 가장 많이 감소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맥락이었어요. 자, 2번 보시게 되면 2013년에 친환경 농산물 헥타르당 생산량. 그럼 헥타르당 생산량이면은 여기 우리가 자료가 보시게 되면 여기에 뭐 1000헥타가 있는데 여기에 생산량도 1000톤이죠. 그래서 1000 날려버리게 되면은 그냥 요거하고 비율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헥타르당 생산량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경지 면적에서 요 비율이죠. 요 비율, 두 가지 비율만 보시게 되면 되겠죠. 얘하고 2013년에 헥타르당 생산량은 요거, 그 다음에 2009년에 헥타르당 생산량은 요거 비교해 보시게 되면요. 자, 202분의 2358 하고요. 그 다음에 1422분의 118 하나죠. 118 하나. 이거 계산하면은 앞에 것은 대략 한 11.7 요 정도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은 뭐 8.3 나와가지고 뭐 대략 약 3톤, 3.4니까 우리가 이제 약 3톤 정도 말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요거 이제 보시게 되면요. 요것도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게 되면은
대략 12보다 좀 작다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것도 우리가 그런 계산을 했을 때는 뭐 한 8.5 정도 된다. 뭐 이런 값이 나오게 되면은 대략 3점 얼마 정도 차이가 나오겠구나. 뭐 이런 계산, 뭐 제가 뭐 이렇게 대충 넘어갔는데 어떤 의미에서 말한 것,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문제를 풀 때 직접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3.4톤, 약 3톤 이렇게 돼 있죠. 약 3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하라는 의미예요? 계산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산하는 게 맞지만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 라고 크기의 숫자의 양적 개념을 파악할 때는 그런 근사치 연습 많이 해보시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번도 맞게 되겠고요. 자, 3번을 보게 되면 2009년과 2013년 비교하라는 거죠. 2009년과 2013년 비교했을 때 유기농산물이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했냐 감소했냐라는 거죠. 그러면 2009년 보게 되면요. 비율을 유기농이 생산하는 비율이에요. 비중이죠. 생산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09년에는요. 전체 친환경 농산물이 전체 생산량이 얼마죠? 12.2%죠. 그 중에서 얼마요? 4.6%를 유기농 생산물이 차지했어요. 그런데 2013년 오게 되면요. 전체 생산량 중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몇 퍼센트? 7%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9.9%가 바로 전체 유기농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죠. 그러면은 이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럼 이건 대략 한 뭐 70 금방 되겠고요. 요거는 뭐 12 곱하기 저 같으면 뭐 12 곱하기 47, 4.7 정도 하겠네요. 그렇게 되면 대략 한 뭐 65 원절이 나오나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더 크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증가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3번이 틀린 거고요.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보기를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9번 요 정도 정리를 하겠어요. 자, 이제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문제 11번. 자, 요것은 이제 피셋, 이것도 역시 이제 피셋 유형이에요. 피셋 유형이고요. 피셋에서 어떤 이제 숫자를 추론해라. 빈칸을 가지고 또는 직접 주어지지 않은 항목들을 한번 추론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고요. 이것이 이제 현대차에 오게 되면 이제 정보 추론의 형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정보 추론이라는. 물론 이제 자료 해석하고 정보 추론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뭐 제목을 그렇게 이제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려니 하는 건데요. 뭐, 요런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요. 또는 이제 숫자를 비워넣기도 하고. 그래서,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직접 계산이 아니다. 어떤 이제 맥락에서 숫자와의 관계적 관계.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G셋에서는 지금까지 출제된 적은 없어요. 삼성, 즉, 그 피셋 말고, 즉, 행정고시 시험 말고, 직무적성 검사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현대차에서만 출제가 됐던 거고요. 다른 쪽에서는 출제된 사례가 없긴 한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직무적성 검사의 어떠한 수리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었을 때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맥락이고요. 자, 결론적으로 또 얘기하면 이제 오타가 많습니다. 오타. 제가 뭐 별도로 글을 올리기는 이게 598입니다. 598 글을 올리기는 하겠는데요. 하여튼 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오류가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좀 사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논리를 가지고 푸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오타가 사실은 거의 그 의미는 없는 오타긴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런 거죠. 전체 공항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BCD가 김해, 그 다음에 양양, 여수, 무한 요게 해당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조건들을 가지고 숫자들을 추론하라는 건데요. 이 문제는 사실 이제 굉장히 그 초보적인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김해공항의 운항 편수는 인천공항 운항 편수와 제주공항 운항 편수의 차이보다 많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인천공항하고 제주공항 차이를 보다 보면 뭐 대략 한 12만 건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12만 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거보다 숫자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보다 숫자가 적은 B하고 C하고 D는 김해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러한 그 판단을 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A가 이제 A는 김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라 이런 문제고요. 화물량이 적은 공항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적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양양이 첫 번째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얘가 제일 적죠. 1, 3, 5위가 가장 적으니까 얘가 양양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라는 얘기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B, C가 뭐라는 얘기죠? 여수와 무안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객수는 많지만 화물량이 더 적은 것. 여객수는 많지만 화물량이 더 적은 것.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C가 여수구나. 뭐 요렇게 판단을 하라는 얘기죠. C가 여수. 그러면 B가 무안이 되겠네요. 뭐 이러한 초보적 형태의 정보 추론 문제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내놓았던 거고요. 현대차 쪽에 오게 되면 아마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될 겁니다. 현대차 쪽에 오게 되면. 그래서 현대차 보시는 분들은 요 문제 이렇게 좀 많이 풀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숫자 계산하다가 바쁘거든요. 그래서 계산하기 이전에 이 숫자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판단하는 그 부분이 조금 더 빨라요. 더 중요합니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6번 보시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러한 이름은 이제 상관관계를 표시한 거죠. 상관관계를 표시한 그런 그래프들이 이제 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것들은 많이 안 본 일반적인 이제 인적성 문제, 적성 시험 문제집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보라는 측면에서 출제를 한 겁니다. 자, 다음은 OECD 국가 1인당 의료비와 기대 수명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자료죠. 이것은 의료 시스템의 평가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다라고 했고요. 의료비 지출은 적으면서 기대 수명이 높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기 그 표에 보시게 되면 여기는 기대 수명이고 여기는 의료비죠. 그래서 의료비 지출이 적으면서 기대 수명이 높다라는 얘기는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요거는요,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었어요. 직접적으로. 왜냐하면은, 사실 여기는 이제 그 1인당 의료비가 나오는 거죠. 1인당 의료비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이 맥락에서 결국은 무엇이죠? 이 맥락에서 보자면은, 요 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효율성을 이야기한다라면, 결국은 얘는 여기에 기울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 부분입니다. 기울기. 그래서 1인당 의료비와 기대 수명, 즉 1인당 의료비와 기대 수명과의 관계, 즉 1인당 의료비를 가지고 무엇을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얘기는 이 표의 기울기, 즉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요 기울기, 즉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면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똑바로 안 갔는데. 자, 이걸 얘기하는 거고, 중국이라면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표를 살펴보라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게 되면요. 지출하는 의료비에 비해서 기대 수명이 가장 큰 국가는 일본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1인당 의료비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료비 대비 기대 수명이 가장 큰 것, 결국 이제 기울기가 가장 큰 게 어디냐? 중국이었고요. 자, 독일은 OECD 평균보다 의료비 대비 기대 수명이 높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OECD 평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일은 어떻게 돼요? 이게 제가 잘 안 그려져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이게 그려보시면 알겠죠. 독일이 더 낮게 되겠죠. 자, 3번. 요것이 이제 좀 무리수인데요. 좀 약간 무리수의 문제예요. 요거의 의미는 뭐였냐면은, 이 출제 의도는, 주어진 자료로만 판단해라라는 그 명제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제 적용해 보려고 하는 의도였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1인당 의료비가 얼마다,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연간 의료비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맥락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너무도 뻔했어요. 왜냐면 그 인구도 뭐 미국하고 스위스는 인구도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 큰 차이가 나고 1인간 의료비도 뭐 많이 차이가 나고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하고 스위스 중에서 미국이 더 의료비 지출이 더 많다라고 표현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스위스하고 한국 정도 이렇게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한국하고 스위스를 봤었을 때 우리가 1인당 의료비만 가지고
연간 의료비를 좀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조금 좀 인구수를 모르기 때문에 연간 의료비를 계산하는 것은 조금 이 표를 가지고는 이 표를 즉 인구라는 인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표만 가지고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조금 합리적이죠. 이건 약간 이제 무리수가 있었다라는 부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1인당 의료비가 높을수록 기대 수명도 증가한다. 1인당 의료비가 높을수록 기대 수명도 증가한다라는 것은 얘하고 항상 정확한 상관관계, 거의 이제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인당 의료비가 가장 높은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기대 수명이 가장 높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이것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5번 같은 경우가 이제 맞는 답이 되겠죠. 한국이 일본보다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효율적 의료 시스템을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한다고 그랬죠? 이제 기울기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기울기. 일단은 효율적 의료 시스템, 한국과 일본의 기울기를 보게 되면 한국이 더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맥락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